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오늘박 개울입니다. 사막골입니다. 네버십니다. 산구입니다. 드디어 이제 김장생 사계 김장생 김장생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왔다. 드디어 이제 왔다. 이제 가본다. 좋습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또 김장생 그럼 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뭔가 저번 시간에 조헌처럼. 네, 조언처럼 조금 생소한 이름인 것 같아요. 생소하다. 우리 문묘 18년에서는 김장생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문묘의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올라간 유일한 집안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6대 국반에 올랐다. 이 집안이 국반에 오른 집안이다. 김집이 국반에 오른 거죠. 그래서 또 뭐 그 김장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후손들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말하면 이제 쭉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무엇보다 김장생이라고 하면 또 그 사람의 또 한 명의 어떤 인간적 삶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 시작해보면 이제 알 것 같아. 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가보시죠. 일단 첫 번째 이제 김장생은 명종 때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1년 전이 우리 양제역 벽서 사건. 정미사와. 네. 그리고 태어나기 3년 전에 을사사화가 일어났죠. 딱 요때 명종 때. 명종 때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즉 선조 때를 겪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후금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또 광해군의 중립외교. 겁나 빡셌는데? 뭔가 이게 그러다가 또 인조 반정이 일어나. 인조 반정. 반정이 일어나고 또 이제 정묘 호란이 일어났을 때까지를 다 겪으신 분이야. 전쟁을 몇 번 겪은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다 겪은. 어마어마하게 겪은. 위아래로 다 겪은. 난세에 나셨네. 난세에 난 거죠. 야, 난세에 난 거야. 이걸 한 몸으로 또 다 겪었어. 그리고 이걸 다 겪었을 이유는 이름부터 김장생이다. 장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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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세까지 사신 분이. 어이구야. 그 얼마나 인생의 희노애락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희랑 락은 좀 덜할 것 같은데. 계속 전쟁 나고 나라가 어지럽고 막. 그럴 때 맞아요. 자, 일단 이분이 이제 그 명종 3년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시기 1년 전에 정미사와 양제역 벽서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김계휘라는 분과 평산 신씨 어머니의 장남으로 서울 정동에서 태어나요. 아버지 김계희가 이제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아버지 김계희가 그 당시 이제 천재로 소문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전부 다 뭐 율곡이, 우계성혼, 뭐 송익필 이런 사람들이 다 친구야 또. 아버지 친구들이. 그래서 김계희라는 분은 그 선조실록에도 남아있어. 과거 시험도 2번 쳤어. 한 번 치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쳐가지고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김계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또 천재적인 부분이 실록에 남아있어. 선조실록에. 선조실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남아있지. 그 김계희 같은 경우가 이제 종 2품 가선대부로 품계를 올려가지고 대구죠. 경상도 관찰사로 내려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경상도 도지사, 경상남북도 통합도지사, 도지사가 된 거지. 그래서 경상도 관찰사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일을 처리하는데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 아전이, 그러면 이제 경상도 지역에 수많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지역에 군부, 군인들 그 명부, 군인 명부, 군부를 올리니까 김계희가 이렇게 한번 쭉 열람하고는 치웠대. 그러다가 어느 한 고을에서 자기 고을의 군부 장부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전이 그 고을에다가 장부를 다시 올리라는 이제 명을 내리니까 갑자기 김계희가 그걸 뭘 내리냐? 자, 붙들어봐. 그러더니 실록에 이렇게 나와요. 아전에게 붓을 잡으라고 명하고서는 그 장부를 입으로 부르는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한 번만 외웠다고? 뭐 이병 누구 막 다 뭐 이렇게 영천 누구 뭐 경산 누구 다 외우다는 거지. 한 번 보고. 그리고 또 경상도 지역 백성이 청원이나 소송을 하는 서류를 올리면 그 올린 날짜와 이름까지 모두 암기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뭐 맞아,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여기에 청원을 올렸지라고 해서 출두를 시키려고 하면 다시 이제 올리는 거야. 이게 뭐 까먹을 수 있잖아. 수많은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아전을 또 꾸짖는데
너는 몇 월 며칠에 이러한 소장이 올라왔는데도 왜 또다시 그걸 잊어버리고 올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아전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한데요. 피곤하죠. 빡센 상사다. 피곤하죠. 인간 컴퓨터죠. 그러네요. 인간 데이터 댐. AI다. AI. 조선시대 AI. 네, 그래서 실록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죠. 사람들이 관찰사가 신명이 있어서 속일 수 없다고들 하였다. 신명. 이건 이제 신의 능력이다. 이 정도면. 그래서 동원뜰에는 미결된 백성이 없었고 탁자 위에는 적재된 문서가 없어 다스리는 업적이 모든 도중의 으뜸이었다. 라고 선조실록에 김계의 기록이 있습니다. 진짜 그냥 다 외워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김계의의 장남이 김장생이야. 김장생이고 이 김장생은 이제 아버지 김계의 같은 경우에 저도 아버지가 이때 우리 또 뭐 정미사와 그다음에 을사사와 있었을 때잖아. 그럼 네네. 또 소윤 대윤. 네. 네네. 그럼 또 소윤 윤원영 또 기억나죠, 그죠? 네네. 아버지가 소윤 일파의 미움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막 외직으로 퇴출되고 그랬거든. 네. 그래서 김장생은 어릴 때 자기 할아버지인 김호의 집에 맡겨서 크기 시작한 거야. 할아버지가 또 김장생을 그렇게 아꼈대. 증조부선에 아니 조부선에. 네. 할아버지 조부손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몸이 그렇게 허약했대요. 김장생이 몸이 허약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공부에 뜻이 없었대. 근데 어떻게 올라갔대? 몰라. 어릴 때는 보니 핏발. 아버지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외부 선생한테 잘 안 보냈나 봐. 할아버지 직접 가르쳤대 공부를. 건강이 안 좋아서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10살 때 아버지가 자기 친구 구봉 송익필, 네. 조선의 제갈공명으로 불렸던 송익필의 문화에 보내지. 네. 근데 송익필한테서 사서부터 육경 근사록 같은 걸 이제 이때부터 배우기 시작해. 근데 이제 이게 송익필과 관련된 일화 중에 김장생이 이제 이게 10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공부할 때 유명한 기록이 있죠. 송익필이 또 그 당시에 또 자기 아버지가 김계의잖아. 김계의 이 정도 천재인데 송익필도 엄청난 사람이었단 말이야. 당시에. 네. 뭐 조선의 제갈공명이라고 불릴 정도면. 그래서 송익필은 이제 김장생이 김계의 아들이니까 아이 자식 네가 아버지만큼 하겠지 이러면서 공부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송익필에게 공부할 때 이 기록이 남아있어. 나는 근사록을 구봉 송익필에게 배웠는데 구봉은 매우 영리하고 비범하여 글을 보면 막힘이 없었다. 그래서 나도 자기와 같은 줄 알고 한번 읽고 지나가면 전혀 해설을 해주지 않는다. 쭉 한 번만 읽고 끝내버리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알지 뭐. 네 개위 아들이라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볼 때 송익필이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천재들이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남들이 그거 못하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뭐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어릴 때 보면 남들이 다 나랑 똑같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 부자로 태어나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 이런 것처럼 송익필도 그런 것 같아. 사람을 가르칠 때도 당연히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한번 읽으면 한번 말해주면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가 왜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요새 들으면 재수없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김장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처음에 송익필로부터 공부를 배우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래서 배우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물러나서 혼자 방에 들어가 바르게 앉아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다.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기를 밤낮으로 계속했더니 어떤 부분들은 점점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0번 100번 생각해도 깨달지 못한 것은 가서 물어봤다. 그래서 세상에 글 읽기를 나처럼 부지런히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으로 작용한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가르쳐주면서 송익필이 자, 이 문장 한번 읽은 다음에 이 문장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안 하니까 본인 스스로 뜻을 그냥 찾아버린 거야. 그렇죠. 공부를 계속 혼자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해서 그걸 찾아버리고 진짜 모르겠는 걸만 가서 물어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거죠. 그 나중에 송익필이 이제 김장생한테 이제 편지를 준 그 편지글 중에 남아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자네의 공부의 힘이 엄청나게 증진됐다는 것을 내가 알고 지금 굉장히 탐복스럽다. 보통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제기하면 감히 내 견해 다른 의견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난 당신하고 달라라고 다른 의견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내 의견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으니 이것은 배움이 크고 재주가 큰 사람일수록 더 하기 힘든 일인데 너는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야. 김장생이 이제 사람들하고 선비들하고 쭉 만날 거 아니야. 네. 막 사람들이 막 이건 이렇게 맞아. 이기론에서 이런 게 맞아. A에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럼 김장생은 거기서 그래 맞아. 네 말도 맞아. 근데 이제 이 송이필이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야. 그리고 얘기한 거지. 배움이 큰 사람일수록 할 수 없는 일을 넌 해냈구나.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자네는 그 태도가 몹시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그 칭찬을 송이필이 마침내 하는 거지 김장생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큰 사람이 된 거다. 진짜 큰 사람이 된 거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김장생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한다면 나는 이것만 해도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느낌이 들더라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부분인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몸만 어른이 되잖아, 잘. 그렇죠. 자동으로도 크니까. 육체는 자동으로 크니까. 그쵸. 근데 이 정신이 육체의 속도와 따라 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항상 뭐 넌 그릇이 작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뭐 그래 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애 같아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게 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땡깡.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땡깡 부리잖아. 그 내면에 있는 나의 아이 같은 모습이 육체가 크는데도 같이 안 크는 거지 얘는. 그치.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면 땡깡 부리고 내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내놔. 저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막 그 우리가 옛날에 그 우유 있죠. 그 이렇게 그 뭐야 이게 비닐로 된 삼각형 팩으로 된 네. 그걸 받아 먹었는데 어느 날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하얀 우유를 받았는데 그게 싫고 쪼꼬 우유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땡깡을 제가 옛날부터 땡깡을 엄청 잘 부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그 아침하고 바쁜 와중에 제 어린 여동생을 등에 업고 보자기로 이렇게 옛날 그죠? 네. 막 뛰어가지고 그 우유 배달 아저씨한테 가서 그 딸기우유 초코우유로 바꿔와서 저한테 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있다. 한 번씩. 그때 무의식에 있는 그때 그 어린 내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자꾸. 그런데 이게 김장생 같은 경우에는 그 경지를 넘어섰다는 거야. 그 스승이 인정해 준 거지.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름답다. 이렇게 편지를 줬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 맞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렇지. 다른 의견을 오롯이 좀 그냥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네. 근데 이게 그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 뭐랄까 영악해진단 말이야. 네. 그럼 겉으로는 이렇게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말도 맞네요. 그런데 얼굴에 써져 있어. 절대 네 말은 옳지 않아라고 하는 표정이 써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된다는 게 그거 같아. 진심으로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공감해 주는 능력. 진심으로. 그런데 이제 송익필도 말했다시피 재주가 크고 학문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기 어려운 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사람이 재주와 학문이 깊어지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송익필도 얘기한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아는 게 많아서 이걸 다 상대의 의견을 뭔가 내가 다 쳐부술 수 있어서 약간 그런 건가? 근데 거기에서 인정 욕구가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이겼어. 내가 공부 많이 했어 나. 나 더 많이 아는 사람이야라는 걸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지. 쟁취하고 승리해서.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린 뭐 좀 지면 어때 이런 거 있잖아 사실. 그렇죠. 마음속으로 지면 어때? 내가 뭐 틀렸으면 어때? 그러면 이참에 배우는 거지 이런 건데 근데 사람이 참 점점 교만해진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근데 김장생이 그 태도를 어릴 때 이미 넘어섰다는 거지.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미 그릇이 컸던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의 몸이 약하다는 거에서 오는
덤덤한 받아들임이 어릴 때부터 있지 않았나 싶어. 그러면서 큰 스승들을 만나면서 이게 김장생 같은 경우는 지금 송이필에게 가지만 나중에 좀 2년 있다 또 가게 되는 게 율곡이한테 네.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또 좀 있다가 우계 성은한테 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 가는 게 누구냐면 토정 이지암한테 가서 또.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스승들이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김장생이. 그러면서 본인을 확 낮추고 본인의 마음을 상 열어서 세상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몸 안에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시험에 뜻을 두지 않았대. 10살부터 시작해갖고 10대 초반부터 지금 송이필 문화에 들어갔잖아요. 20살이 되면 율곡 2한테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중에 송이필, 율곡 2, 그 다음에 자기 스승 그 우계 성훈이 계속 얘기해. 과거 시험 좀 쳐봐라. 그러니까 관직으로 하라고? 이 당시에 이 세 사람이면 조선의 끝판왕들이잖아 전부. 이 끝판왕 3명이 자기 제자 1명인 김장생한테 과거 시험 치라고 계속 얘기를 해. 끝내 안 봐 시험을. 과거 시험. 요새 네 대학 안 갈 거가 소리. 수능 1타 강사 가르쳤어. 근데 수능을 안 봐. 안 봐. 그래, 강사들이 볼 때 야 치기만 치면은 서울대인데. 그러니까 보면 알아. 끝났어 이제 공부가. 그런 거 있잖아. 막 수학, 영어, 국어 막 이 부분에 최고 1등 강사들이 계속 가르치고 시험 쳤더니 계속 100점 나와. 야 이제 과거 시험 쳐 갔는데 끝까지 안 봐. 안 쳐. 수능 안 봐. 끝까지 안 봐.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스승의 권고에 답을 하면서도 치겠습니다. 답을 하면서도 끝내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이거 그러면 타인의 의견을 오롯이 인정하는 건 뭔가 아니에요? 이건 또 몰라. 아니 본인은 이게 또 어릴 때 아버지가 막 그 소윤 그리고 막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미사화,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여기 싫었을 수도 있다. 막 정권의 바람 속에서 이 초년을 보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아버지가 천재잖아. 율곡이가 그 김계희를 두고 그때 선조한테 했던 얘기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정승을 뽑으려면 김계희밖에 없사옵니다. 조선에서 재능으로 친다면 정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재능을 친다면 김계희밖에 없사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하여튼 이거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하여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계에게 있어서는 약간 학자적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 게다가 학자적 기질. 연구소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정치인보다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스승들에게도 과거 시험 치면 관직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과거 시험을 끝내 치지 않지. 하여튼 이제 뭐 그래서 송이필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바로 다음에 11살이 되던 해 어머니 평산신 씨가 돌아가십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세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때쯤 벌써 뭐 이 막 정권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직으로 막 떠돌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키운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김호 할아버지가 지뢰 현감 지금 어디 경상도 김천 지금 김천시잖아. 중심부죠. 그 김천에 가면 지뢰가 있다고. 지뢰 현감으로 부임하는 데 따라가. 할아버지도 14살 때니까 따라갔다가 부임한 그 해 12월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이 논산이거든요. 지금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논산이야. 논산. 충청도. 그래서 이제 연산으로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할아버지의 삼년상을 치르지. 그리고 이제 17살쯤 돼서 이제 3년상 끝날 쯤 되니까 아버지가 복직이 돼. 그래서 다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거야. 원래 이제 태어난 데가 서울의 정동이거든. 정동.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니까 17살에 올라가서 19살에 창녕조씨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창녕조씨 부인하고 결혼하고 딱 결혼한 그해 자기 아버지 김계희가 또 문과 시험 쳐가지고 또 시험 쳤어. 아버지가 이때 40살이었어. 아버지가 40살이었고 자기 19살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아버지가 문과 중시에 또 시험 쳐서 장원급제. 그래서 이때 바로 동부승지 대사원에 바로 올라가 버린 거야.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우리 아버지 대사원이야. 사원부 대사원.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천재였어. 진짜. 아버지는 천재였고 그러니까 이제 요때 이제
아버지 자원급제하고 대사원 되고 본인은 창현 조씨 부인하고 이제 혼인하고 나서 다음에 바로 율곡 2 밑으로 들어가 버리죠. 어. 계속 뭔가 지금 배우네요. 계속 학문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라 그래서 창현 이제 율곡 2 밑에 들어갔는데 그해 또 아들인 첫째 아들이 태어나 김은이라고 첫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집이 좀 특이해. 김장생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사계 김장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조씨 부인에게서 아들 3명과 이제 딸 3명을 두거든요. 근데 아들이 첫째 아들이 김은, 둘째 아들이 김집, 셋째 아들이 김반이야. 김반. 그리고 이제 조씨 부인이 좀 일찍 돌아가시거든. 그런 다음에 이 순천 김씨 부인을 맞아들여. 순천 김씨 부인이 아들 6하고 딸 2을 낳아.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얼마나 뭐 아들이 9명이잖아 지금. 자식이. 아들 9에 딸 5을 두는 14남매를 놓거든. 김장생이 14남매를 놓는다고. 그런데 순천 김씨 부인한테서 놓은 아들들은 김영, 김경, 김고, 김구, 김규, 김비야. 그게 한자로 보잖아요. 한자로 보면 이름들이 전부 다 이름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게 지었어. 모든 아들들에게 나무 목자가 들어가게. 그런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름을 명이라 그러지. 네. 그 다음에 이제 20살이 되면 또 이름을 받는 이름이 있어. 그걸 우린 자라 그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희 추사 김정희라고 할 때 그 정의가 자잖아. 자,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서 명자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이름을 명자라고. 그래서 우리 중국말로 너 이름 뭐야? 그러면 什么 뭐야? 니더 너의 밍즈. 이름 밍즈라고 한다고. 밍즈. 명자. 什么 니더 밍즈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밍즈가 명자라고 명자. 네. 그러니까 이거 이름 이런 거지. 태어나서 받는 이름을 명, 20살이 되면 받는 이름을 자. 근데 또 자를 지어주잖아 김장생이. 아들 자는 또 선비 사자를 다 넣어. 그래서 김은한테는 자를 뭐 김사직, 김집한테는 뭐 사강, 뭐 이런 식으로 4일, 4인, 4명 뭐 이런 식으로 아들들을 다 이름을 사자를 공통적으로 넣어준다고. 근데 김장생은 자기가 원래 이제 정실의 장남이니까 장생이잖아. 근데 자기 형제들은 보면 이름이 또 다 달라. 자기 동생은 이제 부실, 아버지가 이렇게 놓은 정실 부인 말고 부실 부인으로 동생들을 놓는데 보면 거기는 또 자기 형제들은 의손, 연손, 경손, 평손 이렇게 손자로 따로 부르거든. 근데 당시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었어. 조선시대 때. 그런데 김장생은 아들들 전부한테 똑같이 지어준 거야. 이게 김장생이 가족들에게서 내 자식들이 누구의 아들을 떠나서 다 화목하게 지내길 바래. 의 마음이 담긴 거지.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일부러 지어준 거야. 일부러. 나무 목자가 들어가게 다. 자도 똑같이 선비사자를 넣어서 다 똑같이 지어줘. 이게 김장생에게 있어가지고 아주 좀 특별한 거죠. 특별한. 굉장히 가족에 있어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이 정도면 좀 정성이긴 하지. 정성이. 토정 이전 만나기 전이죠. 이때. 네, 만나기 전이죠. 근데 이때 만나요 또. 20살에 이이 만나고 토종 이지암 만나고 첫째 아들 김은이 태어나거든. 요때. 토종 이지암은 이제 그 충청도 보령 있죠. 보령 바닷가. 보령에서 그때 소금 굽고 있었다고 이지암이. 가서 만나가지고 이지암을 만나죠. 20살짜리 청년이 오니까 토종 이지암이 그 사계 김장생을 매우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토종 비결로 뭐 알고 이렇게 넣는 거야? 알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사계 김장생의 애지에 관련된 기록도 있어. 그게 뭐냐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야. 할머니가 그 언제 돌아가시냐면 22살에 돌아가시거든. 사계 김장생 22살에 22살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때 그 사계 김장생이 해서에 있었다고. 저 위쪽에 해서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할머니 돌아가신 그날이겠지. 막 슬프고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서 방 안에서 계속 울었다는 거야. 김장생이 앉아서 한참을 울고 나서 며칠 뒤에 부음을 가지고 오더래. 부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 첫째 아들이 죽을 때도
그 온종일 슬픈 생각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너무 슬퍼가서 알 수 없는 그 혼자 있는데 갑자기 슬프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혹시 이거 뭐 일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첫째 아들 가족이 다 죽거든. 이제 이런 것들이 사계 김장생의 어떤 애지 감성인데 자기 아들 그 신독재 김집 우리가 다음 편에 할 또 다른 문묘 18년 네. 김장생의 둘째 아들 김집이 적은 사계 가장이라는 글에 나오는 부분에 이제 신독재 김집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사계 김장생에 대한 이 일을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얼마나 사랑이 지극정성이었으면 미리 애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 김장생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던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20살에 율곡이 이제 문화에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 김은이 태어난 거지. 그리고 은의 이름을 지을 때 나무 목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글자로 써서 그 뒤로는 다 나무 목자가 든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제 첫째 아들 김은이 태어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충남 보령까지 가서 토종 이지함을 또 찾아뵙고. 그런 다음에 이제 27살에 드디어 이제 둘째 아들 그 유명한 김집이 태어나는 거지. 김집이 태어나고 28살에 이제 아버지가 김계희 아버지가 그 유명한 평안도 감찰사로 부임을 해. 혹시 들어봤습니까? 평안도 감찰사.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평양 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지라는 말 모릅니까?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봐요. 네. 평안도 감찰사니까 감사잖아. 감사. 관찰사가 감사라 그랬잖아. 네. 경상 관찰사가 경상 감사잖아. 관찰사. 감령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평안도 관찰사니까 그럼 평안도 감령이 있어야 되잖아. 그 감령이 평양이란 말이야. 네. 근데 평양이 그 당시에 중국하고 왔다 가는 이제 사신들이 가는 길목이고. 네. 그러니까 물류가 여기가 조선 팔도에서 최고였고 당시 연봉이 모든 관찰사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의 연봉을 쳤을 때 최고 연봉이 평안도 관찰사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재미로 올리는지 진짜 계산해보고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계산해보니 지금으로 치니까 연봉이 90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현대 금액으로 이제 변환했을 때 현대 금액으로 변환했을 때 공무원 연봉이 90억. 평양 감찰사 연봉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러니까 속담이지. 평양 감사, 평양 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지가 싫다는데 뭘 할 거야? 라는 그 속담이 있다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평안도 관찰사야. 아버지 김계희가 거기 가니까 본인도 평양에 따라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부터 제일 유명한 기생이 또 무슨 기생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류가 풍부한데 당연히 문화예술이 꼽히잖아. 관기. 평양 기생이 또 최고거든. 그런데 여기서 김장생이 그 기록에 따르면 단 한 번도 기생집을 간 적이 없다는 거야. 자신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 기생집에 한 번도 안 갔다고? 부인하고만. 그거 쉽지 않은데 얼마 전에 그 양 실험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네. 유지가 그 정도 되느냐. 네,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거기서도 이 사람이 천성이지 않나. 그리고 제 생각에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이 옛날부터 좀 허약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의 입방아 구설수 오르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어. 그렇지. 사람 그 천성이 좀 조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호당하잖아 사람이. 네. 조원이랑 몇 살 차이 안 난단 말이야 지금 김장생이랑. 조원이 더 형님이긴 하지만. 근데 조원 같은 경우는 같은 이의 제자지만 호방하다고. 네. 그때 이의가 얘기했잖아 조원한테. 얘는 좀 격한 면이 있다. 근데 김장생은 조원이랑 완전 반대 사람이란 완전 성품이 반대 사람이야. MBTI I네. I지. 극I. 극I네. 극I인 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평양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는 길에 30살이 돼서 또 율곡이를 찾아가서 20일 동안 율곡이와 함께 있어. 율곡이와 함께 있는데 또 이때 율곡이가 송익필에게 보낸 편지가 또 나옵니다. 율곡이가 김장생이 20일 동안 있다가 갔습니다. 부친 김계희가 불러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20일 만에 떠났는데 교학 상장의 맛을 장생이 떠나니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뭐냐면 교가 우리가 가르치는 교자잖아.
스승이 하는 건 교잖아. 교사할 때 가르침. 학은 제자가 하는 거잖아. 배울 학. 그런데 서로 상자 클 장자야. 서로 크는 거야. 서로 배우고 가르쳐 주고 큰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면서도 큰다라는 뜻보다 이 녀석의 재주가 너무 뛰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도 있어.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도중에 단순히 얘가 내 양분을 빼가는 게 아니라 가르쳤는데 얘가 무슨 질문을 툭 던지니까 여기서 내 심장이 불이 퍽 들어오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나도 알게 됐다 이 녀석아. 그러면서 서로 성장 막 해버리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율곡이가 송익필에게 장생이 떠나고 상장의 맛이 떨어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요때 요 편지를 보내거든. 20일 있었을 때. 있었을 때. 네. 이가 이제 보낸단 말이야 편지를. 그러니까 그만큼 율곡이와 김장생 간의 서로 공부에 대한 부분도 요런 데서도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때가 지금 30살 때야. 30살 때 율곡으로부터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전해 듣죠.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다음에 31살에 하도 과거 시험을 안 쳐가지고 나라에서 그 청거돼서 올라가 관직을. 잡아. 청거가 돼서 올라가. 학행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청거돼서 관직을 올라가. 31살이 처음에. 그래서 특채로 올라가는 거지. 이제 과거 시험 안 치니까 아무리 치라 해도 안 쳐. 끝내. 그래서 이제 육품으로 올라갑니다. 현감이 돼가지고 육품으로 올라가고 33살이 돼서 셋째 아들 또 이제 김반이 태어나죠. 둘째 아들이 김집이었잖아. 네. 김집 같은 경우에는 그 문묘에뿐만 아니라 종묘에도 올라간 우리나라에 6명밖에 없는 그 한 명인 아들이죠. 국반에 올라간 아들이고 김반이라는 셋째 아들은 김반이 어마어마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김반 같은 경우가 그 유명한 김반의 손자가 김만기라는 사람이야. 김만기가 대제학이야. 대제학. 그리고 김만기의 아들이 김진규야. 김진규가 대제학이야. 와. 김진규의 아들이 김양택이야. 김양택이 대제학이야. 3대 연속 대제학이야. 와. 3대 연속. 그러니까 김반의 집안이 엄청나고 김반의 손자 김만기는 숙종의 왕비인 인경왕후의 아빠야. 그러니까 이 집안은 김반은 짱짱하네. 왕비의 할아버지이자 3대 연속 대제학의 할아버지고 그리고 김만기의 동생이 누구냐면 구운몽선 서포 김만중이야. 구운몽. 그러니까 김반으로부터 다 나와 이 집안의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 김반이 보통 아들이 아닌 거야. 이 아들도 또 둘째 아들 김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김반이 이제 33살에 사계 김장생 33살에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김반이 태어났다는 얘기 듣고 얼굴 안 보고 또 바로 우계성운 밑으로 들어가서 또 공부하러 갑니다. 우계성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공부를 미친데 공부를 얼마나 하는 거야 도대체. 죽을 때까지. 사계 김장생의 특징입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합니다. 대단하다. 죽기 전까지 책을 써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바로 다음 해 34살에 아버지가 명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종계 변무사라고 이거 말해야 되나? 종계 변무사라고 이게 유명한데 혹시 그 이성계 있죠? 이성계. 네. 이성계가 옛날에 그 고려 시대 때 이렇게 막 조선을 세우려고 이제 막 시작하잖아. 네. 신진사대부들하고 막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반이성계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넘어가니까 이때 반이성계파 중에 아예 명나라로 망명한 애들이 있었어. 근데 그 명나라로 망명한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윤희와 이초라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윤희와 이초라는 분은 이성계가 좋겠어 싫겠어? 싫지. 그래가지고 이성계에 대한 좀 이상한 소문을 명나라에서 퍼뜨렸어. 이성계는 공민왕을 시해한 이인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족보를 꼬아버린 거야. 실제로 이인임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인임의 아들이 바로 이성계고, 이성계가 뭐
우왕과 창왕, 그 공민왕 다음으로 나오는 우왕과 창을 다 시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린.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뭐 이 윤희와 이초가 한 얘기를 그냥 믿은 거야. 그래서 자신들의 명나라 그 역사서에 그대로 실었어 이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이 세워지고 뭐 이성계부터 시작했고 태종 이방원부터 해가지고 명나라 갈 때마다 이성계가 그렇게 고려의 그 공민왕부터 시작해서 많이 죽였다며 이거 기록에도 나오잖아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억울합니다. 이성계 우리 태조의 아버지는 이자춘입니다. 이님이 아닙니다. 다른 이씨입니다. 근데 이거 안 고쳐주는 거야 이거. 안 고쳐줘. 이걸 언제까지 사신들이 가서 얘기하냐면 선조 때까지 하는 거야. 이성계 때부터 선조 때까지. 조선의 절반 기간을 명나라의 사신이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고 야 고쳐라. 근데 안 고쳐져 있고 고쳐라. 선조 때까지 이런다고. 그걸 고쳐달라고 보내는 사신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나의 그 종손 종파. 그 종계 나의 그 계통 종계를 변무 고쳐달라고 우리 변호사 막 하잖아. 고쳐달라고 보내는 그 사신을 종계 변무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김계희가 종계 변무사로 간다고 해 선조 때 이때. 그때 갈 때 이제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김장생이 이제 명나라까지 가니까 먼 길이잖아. 따라가가지고 이제 다녀오는데 그게 이제 34살에 갔다가 온다고. 근데 김장생이 보니까 아버지가 식사할 때마다 자기가 밥을 안 먹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김장생이 뭐 하냐고 봤더니 아버지가 숟가락을 몇 번 뜨는지를 세고 있는 거야. 왜 그런데?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침은 6숟갈 떴어. 점심은 3숟갈 떴어. 그러면 몸이 어디 안 좋으신가? 왜 3숟갈밖에 안 드시지? 그 다음 날도 어제 점심은 6숟갈 드셨는데 오늘 점심은 뭐 4숟갈 드셨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살피는 거야. 어디 안 좋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내가 볼 때 김계희가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실제로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김장생이 아버지 몸을 걱정했었어. 그래서 요게 그 다음 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김계희가 이제 그 변무사 마치고 다음 해 그 선조 15년에 158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그때 이제 4월에 기국을 하거든. 변무사들이 기국을 하는데 이제 이때 기국을 해서 4월 달에 기국하고 4월 21일 날 이때 김계희가 애조 참판이었단 말이야. 지금으로 치면 차관이지. 부서 차관이니까. 그러니까 경연에 이제 입시한다고 이 정도 높은 사람들은 이제 경연에 딱 경연이라는 게 이제 뭐 왕과 경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 왕이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아버지 김계희가 딱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쓰러진 거야. 뇌출혈이 온 거야. 김계희가. 그래서 궁궐에서 수레를 치러가지고 바로 집으로 보낸 다음에 선조가 궁궐 의사를 보내. 그게 허준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때는 의가 있으니까 궁궐에 의를 보냈는데 돌아가셨어. 뇌출혈이니까. 근데 이때는 뭐 외과 수술을 못 하니까 지금은 바로 우리 열어버리는데. 그렇죠. 이때는 뇌출혈이 오면 그게 안 되니까 답이 없지. 그래서 선조가 관을 하사해서 이제 3년상을 치지.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뭐 보통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의 숟가락을 드시는 것도 봤다라고 하시는 게 물론 효자라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때 아버지 몸이 안 좋으셨다라는 걸 아마 뭔가 있었던 것 알고 같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계희가 나는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아까도 봤지만 선조실록에 실릴 만큼 그 기록이 나오는 천재잖아. 네. 근데 이 천재가 그러니까 율곡이가 내 친구 김계희는 정승이 돼야 되는데라고 할 정도로 천재였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 거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울분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막 그 정미사와 을사사화 때 막 그 어린 천재가 겪어야 했던 그 우라통, 불같은 성격, 그런 것들도 이 가슴 속에 막 옥죄고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 보통 이제 고혈압이라는 거잖아. 뇌출혈이라는 게 사실은 혈관 터지는 거니까. 뇌출혈이라는 게, 그리고 고혈압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화병도 이게 또 있으니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김장생 35살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거지.
그래서 3년상을 치르는데 이제 송익필한테 편지를 보내서 복제, 그러니까 내가 상인데 1년, 2년, 3년 때마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상례에 대한 편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복제를 딱 논하지. 그리고 이제 3년상 치르는 중에 자기의 스승 율곡이가 또 돌아가시는. 그래서 또 곡을 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상 중에 스승의 상까지 맞이하는 일도 이제 또 이 37살에 또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김장생이 그 죽을 때까지 스승의 길에 목욕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올리는 걸 매일 했다고. 그리고 항상 율곡이의 가족들을 본인이 챙겼대. 근데 또 사람이 희한하지. 그리고 또 39살 다음에 첫째 부인 조 씨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뭐 인생이 상이 너무 막 파란만장해 지금 인생이. 연달아서 이렇게 상 줄초상이야. 이게 86년도 1586년도거든. 이제 또 좀 있으면 뭐? 이제 86년? 1586년이제. 좀 있으면 임진왜란. 이제 또 임진왜란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조정에서 막 그 돌아가신 자기 스승 이하고 우계성을 막 모함하니까 그냥 벼슬 때려치고 내려가 버려 그냥. 아이씨. 그냥 벼슬 때려치고 내려가 버려.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한 2년 있다가 41살 됐을 때가 1588년이었는데 그때 조원이 이제 막 도끼 들고 가가지고 내 목을 자르셔 이러면서 귀양 보내버려. 귀양 가는데 조원을 찾아가. 그래갖고 형님 걱정 마시오. 너무 걱정 마시오 이러면서 또 가서 다녀오시오. 별일 없을 거요. 하고 조언을 또 이렇게 전송해주고 와. 전송해주고 와서 이제 42살 1589년 조언 기양 가는데 전송 보내고 다음에 순천 김씨 부인하고 재혼을 하는 거지. 둘째 부인. 근데 이 순천 김씨 부인이 그냥 일반적인 부인이 아니야. 이분이 순천 김씨인데 누구냐면 김종서 장군의 7대 손이야. 김종서 장군. 혹시 그 영화 그거 보셨습니까? 내가 왕이 대사인가? 거기 관상. 김종서. 거기에서 보면 딱 송강호가 관상을 받는데 김종서 대감을 딱 보는 순간 호랑이다 이렇게. 맞아. 그런데 실제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김종서의 별명이 대호였대. 큰 호랑이. 철퇴 맞고 돌아가신. 맞아. 그래서 김종서 대감이 대호였고 이분이 세종대왕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은 문과 출신이야. 문과 출신이 아니라 문무를 겸비했는데 대호야. 사군 육진 개척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완성한 분이 이분이거든. 근데 이때 세조 때 이제 단종 딱 그 없애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할 때 김종서를 먼저 제거하잖아.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김종서가 탁 제거돼. 그리고 나서 이 집안이 이제 막 3대가 멸족을 한다고. 아이고. 이 집안이.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거야. 그 살아남은 김수원의 딸이 바로 이 순천 김씨 부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17살이었어 당시 순천 김씨 부인이. 17살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김수원이 우리 김종서 할아버지를 신원하려면 이게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반역자로 죽은 거예요. 세조 때문에. 그러니까 신원하려면 명망 있는 군자를 만나야 되는데 현재 이 조선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람은 사계 김공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네가 지금 그 사계 김공이 부인을 잃고 혼자 있다고 하니 거기 부인이 되었으면 한다. 해서 그 순천 김씨 부인이 아버지 뜻대로 하겠사옵니다. 하고는 이분이 시집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17살에 지금 42살 남자한테 시집으로 온 거야. 그렇네. 42살에 김장생에게 17에 순천 김씨 부인이 이제 시집으로 오고 이분이 이제 6 아들을 놓기 시작한다고. 6 아들에 뭐 2딸을 놓는데 이제 그때 요 첫 아들을 놓고 나서 사계 김장생한테 이야기를 해. 사실 나는 그 김종서 대감의 7대 손이요. 그러니까 김장생이 괜찮소. 괜찮소라고 하거든. 하는데 뭐 어쨌든 이거 이제 사기 김장생이 죽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부인이 나와. 부인이 나오고 요 6 아들들하고도 전부 다
그 아까 김은 김집 김반부터 시작해서 조씨 부인의 아들들과 이 순천 김씨 부인도 굉장히 친해. 아주 친하고 이 아들들 6아들이 엄청나게 친해.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실제로 실록에 기록이 나올 만큼 친해. 그러니까 이 순천 김씨 부인이 놓은 3번째 아들이 김고란 말이야. 김고가 이제 사기 김장생 돌아가시고 난데 김고가 남의 무고로 체포를 당했어. 인조 16년의 기사에 나와. 김고가 남의 무고로 체포를 당하자 그 신독재 김집이 병든 몸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와 자신의 자신의 동생 김반의 집에서 왕에게 얘기 딱 하고 명을 기다렸다. 제 동생이 지금 무고로 갔다는데요. 김집이 와가지고 동생 김반 어디 있어? 형님 오셨습니까? 야 지금 고 어떻게 됐냐? 지금 끌려갔습니다. 야 왕한테 나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한테 그 당시 김집은 또 엄청난 사람인데다가 인조 때도 사기 김장생은 엄청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직접 명을 내려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김반의 집에 궁궐 하인을 보내서 온화한 말로 말하기를 늙고 병든 몸으로 이 추운 땅에 오래 있으면 병이 들 테니 물러가시오. 빨리 가시오. 빨리 물러가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소. 그리고는 임금이 하교하기를 김고가 비록 어떤 망언에 제가 있다고는 하나 김집과 김반이라는 부형들은 모두 이 나라의 현자이니 빨리 용서해 주어라 하고는 빨리 내보냈다. 나라의 현자다. 나라의 현자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들 중에 무슨 이게 지금 몇 형제야? 9형제잖아. 동생 중에 누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형들이 다 모여. 누가 뭐라 그랬어? 막 이렇게. 든든하겠다. 든든하지. 엄청 든든한 거야. 그리고 그 막내 아들 김비 9째. 막내 아들 김비 같은 경우에는 둘째 형님 김집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글을 간행하기도 하고 김집이 죽고 나서는 김비가 끝까지 선조들의 책자를 또 정리하면서 형님들의 그거를 다 남기는 그런 일까지. 그러니까 이 집안은 형제의 우애가 끝까지 가 이렇게. 어쨌든 이 김씨 부인과 순천 김씨 염선재라 그러거든. 그 김씨 부인의 사당이 있어. 염선재라고. 그 염선재 김씨 부인과 42살에 또 재혼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에 충청도 정산 현감으로 부임하거든. 부임해서 우계성은 또 찾아갑니다. 가서 작별 인사하고 파주랑 너무 머니 또 자주 못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서 인사드리고 나서 다음에 드디어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임진왜란 터지니까 그때 동네 부사 원래 이제 동네 성부터 함락당하잖아. 그때 동네 부사 송상은이 이제 시를 적어 놓은 다음에 죽거든 거기서. 그 시를 받아와가지고 정산현의 벽에다가 그 시를 적어 놓고는 김장생이 우리도 끝까지 항전한다. 동네 부사 송상은의 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시를 자기 거기다 적어 놓고는 이제 정사를 살피는데 5월달에 아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조원 때. 축풍령 5월 되면 이제 한양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근데 자기 큰아들 김은은 한양에 있었다고. 지금 김장생은 충청도 정산 현감으로 그 전년도에 내려와 있었지만 자기 아들 김은은 저기 한양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장손이니까. 근데 그때 왜군이 쳐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첫째 아들 김은의 부인과 3살짜리 손자가 왜군한테 살해를 당해. 그리고 김은은 의병으로 참전했다는데 실종돼서 알지도 못해.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바로 들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김장생이 막 슬피 또 운 날이 있었다고. 너무 슬퍼서 그날 하루 종일 너무 몸이 떨리도록 슬퍼 불안하고 일이 생겼다고 알아차렸는데 접한 소식이 바로 김은 집안이 모두 다 살해되었다. 부인,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 자기 손자까지 모두 살해되었다는 거를 이제 소식을 접한 거지. 그리고 자기 동생 김연손이 당시 이제 경상도 관찰사의 장수로 들어가 있었는데 외병하고 싸우다가 전투 중에 죽었다는 얘기도 그때 또 들어.
이때가 참 가슴이 아픈 때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방어하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정상에서 사또로 있으면서. 그러다가 49살 1596년에 호조 정랑이 돼요. 그래서 정유재란이 다음에 바로 또 일어나니까 호남에서 군량을 조달하는 명을 받아서 공을 세워요. 명나라하고 이제 합동작전이 펼쳐지니까 임진왜란 때 그때 이 그 일본군들이 점령하지 못한 데가 전라도 호남 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군량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선이. 곡창지대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 조선과 명나라군에게 보급하는 일을 맡은 게 당시 호조 정랑 김장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이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큰 관직을 또 내리는데 하여튼 나중에 계속 안 가요. 왕 궁궐에 내렸으니 와라 안 가. 어떨 때는 가마를 보내 왕이. 가마 타고 한양까지 와서 내려서 못 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편지 주고 다시 또 내려와. 끝까지 계속 안 가. 이게 김장생의 삶이야. 왕이 계속 부른데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공까지 세우고 이때 당시에 이제 송익필이 모함당해서 쫓길 때 몰래 피난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승 송익필을 숨겨주지.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는 한해전 1598년에 자기 또 다른 스승 우계성은이 돌아가신. 또 그거 다 주관하고 또 그 다음 해에 임진왜란이 끝나는 1599년에 마지막 스승 송익필이 또 사망해. 그래서 장례와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을 친히 주관을 하지. 모든 걸 다. 52살이야, 52살 때. 이걸 다 주관하고 임진왜란 도중에 자기 스승 우계성은 또 다른 스승 처음 자기가 예학을 배웠던 송익필 그리고 자기 큰아들의 모든 일가족 그 다음에 자기 동생 김현송까지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7년 전쟁 와중에 어쨌든 보급부터 시작하는 관리로서의 공을 또 세우고 이게 사계 김장생의 임진왜란 때의 삶이에요. 말해도 답답하다. 한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운과 처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지? 국운도 안 좋고 개인운도 안 좋고. 맞아. 어쨌든 이제 그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 52살인 1599년에 가래집남이라는 책을 완성하고 이 책이 우리 조선이 멸망하는 고종 때 멸망하는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기본 애법서로 이제 자리 잡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 뭐 국조 오래 이런 거에 따라서 양반들만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때는 3대 봉사를 했다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이렇게. 근데 이제 사계 김장생으로부터 4대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요런 것들을 이제 그다음에 일반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선비, 일반 양인들까지도 모두 같은 제사와 그다음에 예법을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가래집남이고 실제로 모든 것은 이거에 따라서 조선이 다 모든 애를 통합해버렸네. 애를 통합해버린. 이때 애를 통합해버린. 근데 왜 통합했는가는 나중에 나와. 그러니까 통합해버렸고 이게 조선이 끝날 때까지 이게 이 애는 김장생의 그걸로 가는 거. 예법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조선 애학의 태두라고 불러. 태두라는 게 태산과 북두칠성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조선의 애학에 있어서 태산이자 북두칠성인 사람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 그리고 자기 그 아들이 그걸 그림을 그려. 그 책에 있는 모든 그림을. 어쨌든 이제 가래집남을 완성하고 이제 이 불타버렸잖아. 궁궐도. 네. 그러니까 종묘도 다 불탔거든 그때. 그러니까 왕이 불탄 종묘를 복원하려니까 아는 사람이 있나? 그 예법서 보고 해야지. 그래서 김장생한테 자문을 청해. 그래서 종묘를 복원하는 게 김장생이지. 그러다가 이제 이제 광해군이 이제 물려받아. 그래서 화양 부사, 철원의 철원 부사를 이렇게 부임하는데 그때 66세 그 개축옥사라는 게 일어난다고. 이게 뭐냐면 강변치루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서얼들 중에 진짜 천재 같은 서얼들 7명이 있었거든. 천재. 이때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 진짜 천재야. 이게 개축옥사만 해도 엄청난 스토리텔링인데 이걸 말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개축옥사라는 게 일어나는데 개축년이라고 해가지고 일어난 옥사라는 뜻인데 개축년이 이제 광해군 5년 때인 1613년이 개축년이었거든. 그때 김장생 66일이었는데 그 강변 치루 중에 하나가
김장생의 동생인 김평손이야. 김경손. 김경손 김평손인데 자기 동생이 강변 치르고 개추곡사에 연루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나중에는 뭐 그 일이 이상하게 커져가지고 광해군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뭐 그런 걸 옥사가 일어난데 그때 이제 이게 자기 동생 김평손하고 김경손이 끌려가니까 거기서 말이 또 나온 거야. 김장생 동생들 아니냐. 그게 김장생이 연루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강변 치루들이 고문 받으면서 했던 말이 김장생이 알까 두려워. 끝끝내 김장생을 모르게 숨겨 싸웁니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거기서 연루돼서 풀려나. 풀려나는데 김장생이 그러면서 아예 조정하고 단절하고 10년 동안 그냥 연산으로 내려와서 학문만 힘써.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이게 너무 막 억울한 거야. 자기도. 자기 동생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자기 동생 김경손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강변치루가 엄청난 서얼들 7명이라 그랬잖아. 네. 그렇게 뛰어난 동생이 끝까지 빛을 보지 못한 것도 억울했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 그렇게 죽게 된 것도 너무 힘들었고 뭐 도와줄 수도 없었고 그래서 10년 동안 문을 닫아버리고 10년 동안 아주 학문에만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는 동안 광해군 때 이제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마씨. 명나라는 임진왜란 끝나고 쇠퇴해가지 여진족은 힘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했단 말이야. 그리고 후금이란 나라를 세웠다고. 그런 다음에 조선에 이제 명나라를 뚝딱 패니까 명나라가 광해군한테 원조 요청을 보내. 야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으니까 지금 저 누르하치에 후금이 몰려오는데 우리 좀 도와줘. 근데 광해군이 엄청 천재란 말이야. 이거 명나라 도와줬다가 나중에 내가 아무리 봐도 명나라는 지금 기울고 있고 망하고 있고 저 후금 새끼들은 이거 지금 야 여진족 1만이 모이면 천하가 위태롭다는데 야 지금 모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강홍립한테 그 당시 이제 총사령관 강홍립을 임명하면서 이 강홍립도 야 강감찬, 강희식, 강홍립, 진주광시대 엄청난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진주광시 빼면 우리나라 위험해.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나라에 강씨 붙은 장군들은 대단한데 이 강홍립이 그럼 어떡할까요? 딱 보고 일단 명나라 쪽으로 군대를 보내야 돼. 분명히 쳐맞을 거다. 후금에 바로 항복해라. 가서 항복해라. 항복하면서 편지 하나 더 써서 보내준다고. 이 편지는 후금에게 보여줘라. 딱 편지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 편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뭐 그런 걸로 인해 뭐 하면 쭉 편지가 있어. 우리 입장이 이렇다. 이걸 중립외교라 그래. 강해군이 중립외교를 딱 친다고. 근데 이때 막 난리가 나 조정에서. 그것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뭐 나라가 망하더라도 의리는 지켜야 하옵니다. 이게 영화 강해에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병헌이 맡았던 그 영화 강해 지금 바로 이때란 말이야. 이때 이때는 개추곡사 때문에 김장생이 문 닫고 가서 공부만 할 때. 그런데 이제 이때 드디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 중립외교까지 해서 이때 후금이 조선을 안 건드린다고. 이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잖아. 뭐 또 의리의 성리학은 의리인데 명나라에 대한 의리가 있니 없니 뭐 나라가 없어져도 의리는 지켜야 되니 하는 놈들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발생한 게 인조 반정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해서 광해가 나가리 돼버리는. 그리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 버렸어. 인조 반정이 딱 일어나니까 이때 당시에 이괄이라는 사람도 인조를 등극시키기 위한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뭐 이때 뭐 이괄이 2등급을 받았대. 공신 2등급 공신 책정을 받았대. 그러면서 난을 일으켜 버린다고. 근데 이때 이괄이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2등 받은 1등이 아니라 2등 받아서 억울해서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무고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원래 반정이 일어나고 이러면 권력을 장치하기 쉽잖아. 네. 이때 아주 얍삽한 놈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같은 권력자들 중에 몇몇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이괄을 무고를 한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괄이 이제 어쨌든 막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야 이대로 죽느니 그냥 첩부자 하면서 아예 한양을 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야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 이러면서 피신을 하는데 이때 충청도로 쭉 내려오니까 김장생이 의병을 이끌고 가서 왕을 맞이해.
그때가 77세야. 그러니까 77세의 몸을 이끌고 공주로 의병을 이끌고 공주로 가서 인조를 맞이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괄의 난은 그해 바로 진압되거든. 그러니까 왕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가니까 이제 인조가 저희 김장생을 위해서 성균관 유생을 지도하는 사업이라는 관직을 만들어 그냥 없는 관직이었어. 근데 사업이라는 관직을 만들어서 임명을 하는 거지. 임명을 해서 가르치다 김장생이 또 바로 내려와. 또 오늘 안 했구나. 있기 싫다 이러면서 그래서 바로 또 내려오고 나서 이제 뭐 또 특명으로 가선 대부에 승진돼 가지고 제 2품 동지 중추부사에 임명되는데 그것도 사직하고 또 내려와. 사직하고 그 78 이제 또 78살 됐단 말이야. 그러다가 2년 후에 일어나는 게 정묘호란이야. 드디어 후금이 쳐서 내려온다고 이제. 이게 쳐서 내려오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괄의 난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이괄이랑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몇 명이 우리 이대로 죽지 말자 그런다고. 우리 이대로 죽지 맙시다라고 해가지고 이괄의 난에 있었던 그 내가 그걸 안 챙겨왔나? 자료를? 어쨌든 이괄의 난이 이제 제압되면서 그 같이 공모했던 사람 중에 두 아들들이 그냥 후금으로 가버려. 후금으로. 그러니까 한명년이라는 이괄과 한명년이 이제 이괄의 난이라는 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두 사람이 같은 그거였다고. 군이 이제 모았을 거 아니야. 우리 이대로 죽지 말자고. 그러니까 한명년의 아들이었던 한윤이라는 아들하고 한택이라는 두 아들이 이괄의 난이 이제 정부의 인조에 의해서 진압돼 버리니까 후금으로 도망가 버린다고. 도망가서 가서 얘기한다고. 광해군도 억울하게 죽었고 인조 인마가 막 광해군 잘하고 있었고 막 중리배교 원래 광해군은 우리 후금하고 친하고 싶었고 그런데 막 뭐 나라가 망하느니 열의를 지켜야 됩니다 하는 애들이 지금 정권 잡아서 인조 일으킨 겁니다. 지금 조선 아주 그냥 객백닭입니다. 가서 후려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후금에서 내려가자 이렇게 하고 내려온 게 정묘호란이란 말이야. 정묘호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진짜 위쪽에 애들이 임진왜란 때 경험해보지 못한 기마병들이 내려오는 기마병들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지금 충청도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장생이 아직 나이 80이지만 살아 있습니다. 야, 진짜 뼈까지 가라앉네. 그래서 또 호소사라는 관직을 내려. 호소사가 뭐냐면 이제 왕명에 의해서 군사를 모으는 일을 하는 관직이야. 그래서 양호, 호남과 호서, 충청도와 전라도에 왕명에 의해 군사를 모으는 양호 호소사를 임명시켜. 동원령 이제 그 한 거네. 그래서 김장생이 80의 나이에 군사와 의병을 모아가지고 군량을 또 수집해가지고 공주까지 내려온 세자를 호위하면서 의병을 모아. 이때 세자가 그 세자야. 그 누구야? 영화 올빼미에 나왔던. 소현세자. 그 소현세자를 이게 모신다고. 그러니까 와는 저기 강화도로 피신하고. 소현세자 나중에 이제 볼모로 가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묘호란은 근데 그렇게 좀 빨리 끝나. 정묘호란은 이 정묘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인조 5년인 1627년에 일어났던 정묘호란은 어떻게든 그걸 막아내서 또 끝내는데 어쨌든 또 80의 나이에 이것도 세자도 보호하고 군사도 또 이끌고 하여튼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81살이 돼서 다음 해 인조 6년에 뭐 형조 참판 같은 거 내려 다 사직해. 그리고 또 인조 7년인 또 82살에는 인조가 계속 불러. 또 다 사직해. 다 사양해. 그리고 83살이 됐을 때 송시열이 찾아와. 아, 송시열. 우암 송시열이 찾아와서 공부를 가르쳐. 그리고 84살이 됐을 때 8월에 돌아가시는 거지. 이게 인조 9년 1631년이야. 근데 요 돌아가시는 84세 때 인조가, 원래 인조는 광해군 다음으로 이제 선조, 광해, 인조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인조가 자기 아버지가 정원군이라고 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정식 국왕으로 그럼 계산. 원래 아들 그런 거잖아. 원래 뭐 이방원의 아들이 세종대왕이고 세종대왕 아들이 또 문종이고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왕들은. 그렇죠. 근데 자기는 지금 반정으로 왕이 된 거잖아. 네. 그럼 그 윗대가 광해는 뭐 이게 군이니까
없애고 선조가 그러면 아빠가 돼야 되는데 자기 친아버지는 정원군이라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자기 아버지를 그러면 선조 우리 아빠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정원군을 아버지로 국왕으로 추승해야 자기가 우리 아버지는 무슨 왕이고 나는 무슨 왕이고 되잖아. 그래서 추승하려고 할 때 돌아가시는 그 해에 김장생이 인조한테 반대를 해.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다. 그건 안 맞다. 네가 왕이 된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부자 관계는 승계된 거다. 그러니까 그 사가의 부자 관계와 국통의 부자 관계는 다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인조가 안 좋아해.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해. 그러면서 돌아가시는데 장내에 그 마을에 선비 1000명이 모여들어. 와. 장례식에 그 마을에 선비 1000명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이제 3년상을 치르잖아. 그래서 인조 9년 1631년에 사계 김장생이 84세의 나이로 정묘호란, 임진왜란, 타격구, 스승인 우계, 율곡이, 송익필의 모든 죽음과 자기 아버지의 돌아가심과 그 자기 첫 부인의 돌아가심과 자기 아들의 죽음과 자기 형제들의 죽음까지도 다 겪고 이제 이때 돌아가시지. 돌아가시고 탈상하는 이제 장례하는 그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조선에 있는 1000명의 선비들이 장례식에 모인 거야. 어쨌든 탈상하는 3년에 되는 날 이제 제자들이 김장생이 공부를 가리켰던 그 서당을 도남서원이라는 서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서원, 도남서원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딱 요 탈상하는 날 3년상 끝날 때 김씨 부인이 단식으로 생을 마감해버려. 부인이.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자신의 남편이 죽어서 따라 죽은 게 아니야. 김씨 부인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신 거냐면 물론 남편도 돌아가셨으나 자기의 그것은 자기의 칠대조 할아버지 김종서 대감의 그렇지. 억울한 누명을 신원했어야 되는데 결국 남편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자기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하시고는 단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의 김종서 어른의 이제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남편의 돌아가신과 함께 겹쳐 있는 거. 겹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효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효뿐만 아니라 열까지도 함께. 열녀와 효녀가 열녀. 같이 되는. 그래서 효열의 그래서 사당이 나중에 이제 비석세 해줘야지 이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일어나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2년 있다가 일어나는 게 바로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사도 이제 그 소현세자 끌려 진짜 이제 호란이 일어나는 게 정묘호란 이후에 바로 이 병자호란이 탈상하고 2년 있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의 한 인생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는 거고 우리나라 애학에 있어서의 태두라고 불립니다. 뭐 태산과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태두가 되는 이유는 이때 당시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이라는 이 큰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게 생겼던 거야. 이 나라에 근간이 흔들려 버린 거야. 사람이 죽고 국가가 파괴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김장생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파괴 속에서 다시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거지. 그게 본인의 생각은 그거였던 거야.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근본을 잡아야 되는구나. 근본이 무엇인가라고 보니 개인과 가정이 근본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개인과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예학을 정립한 거야. 예학.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예학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아까 가래집남이라는 책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정성이라고 생각했대. 사람의 정성.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선 사람들은 임진왜란과 정묘호란과 그 일을 겪으면서 인간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게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정묘호란 때 보시면 그 일화들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고 막 이러거든. 기근과 막 이런 게 다 겹치고 전쟁과 전쟁으로 겪어보지 못한 살인과 강도와 그 다음에 막 겁탈, 처자들을 겁탈하잖아.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조선 사람들의 멘탈이 지금 다 깨진 상태였거든. 그래서 여기서 예를 가지고 이 조선을 세워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유명한 일화가 있어. 사기 김장생이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기 김장생이 왔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저희 집에 오늘이 제삿날인데 우리 저 아버지 제삿날인데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새끼를 놓으니까 막 이렇게 태랑 뭐 피가 나오고 이러니까 정결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제사 지내지 말까요? 그랬어. 김장생이 지내지 마라 이렇게 했어. 그런데 또 옆집에 사람이 또 갑자기 뛰어와가지고는 저희 집에 저희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놓은 날이 오늘 또 저희 집안의 제삿날인데 그 아이를 비록 낳았다 하더라도 제사라는 것은 이게 사람의 그 정성이 있다고 하니 제사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장생이 제사 지내도 된다 이랬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하고 둘 다 똑같은데 이 사람은 이게 더럽혀졌다고 못 놓는 제사 못 지낸다고 이 사람은 뭐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마음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니 도저히 뭐가 맞습니까? 이러거든. 김장생이 그래서 그게 대답했던 것이 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아니라 정성스러움으로 하는 것이니 둘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의 예라고 생각하면 허례의식을 생각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실학이 발생하고 뭐 예에 대한 부분에서 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뭐 홍동백서 막 이런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장생은 그걸 예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예라고 생각했다. 진심을. 인간의 진심. 그리고 인간의 진심이 예인 것이니 예가 서면 이 나라 무너진 이 나라가 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장생에게 있어서 같은 나이의 친구이자 똑같은 예학의 라이벌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경상도 대구 성주 지역의 한강 정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구와 사기 김장생의 논밖의 글도 있거든. 그 정구 같은 경우에는 임금의 예와 일반 사대부의 예는 다르다라고 말한 사람이고 김장생은 왕도 일반 사대부와 똑같은 예를 적용하면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 막 그런 게 있었다고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정구와 김장생은 같은 그거기도 하지만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예를 가지고 이 조선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정구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율곡 2편에서 독수리가 호두둑 나르고 물고기가 포도둑 뛰어오르니 그러니까 막 세자 웃었다고. 그게 한강 정구란 말. 도동서원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다고. 그 은행나무를 한강 정구가 심었단 말이지. 왜냐하면 도동서원의 김갱필의 외증손자가 정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강 정구가 바로 사계 김장생과 같은 나이에 동년배이자 당시 예학의 라이벌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예라고 하죠. 김장생의 예학이라는 것이었고 이 예학을 가지고 그 당시에 김장생은 이 무너져가는 국가를 세우려고 했었고 예라는 것이 뭔가라고 봤더니 개인과 가족 안에 근본에 있어서 본인도 역시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의 사랑, 진심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래집남을 통해서 예를 세우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김장생의 가래집남을 통해 예학이 우리나라의 뿌리를 이제 잡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김집, 그 다음에 그 또 제자이자 송시열 이렇게 쭉 통해서 우리나라 그 문묘의 맥이 또 김장생으로부터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한 사람의 일생을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오늘 너무 길었다. 너무 길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세라서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정묘호라이다 뭐 이렇게 개축옥사다 얘기하고 지나가기에는 그게 뭔데라고 하실까봐 좀 배경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김장생에 대한 얘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사계 김장생이죠. 모래사자 계곡개자. 그 도남소원 앞에 가면 이렇게 그 개울이 있는데 그 시를 적으신 게 있거든요. 모래가 막 고운 모래와 그 계곡의 맑은 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따온 호가 사계인데 아마 도남소원 한번 다들 방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염선재 할머니 그 염선재도 있으니까 같이 방문해 보시면 충청도 논산에 아주 기가 막힌 여행거리가 될 거다라고. 사계 고택도 한번 가보시고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계 김장생 편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장생 했으니까 이제 김집 할 땐 좀 덜하지 않겠나. 그렇죠. 이제 아버지 얘기를 좀 해놨으니까. 배경을 다 깔아놔.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거든요. 이제 김집 때 가면 병자 호란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지. 김집은 병자 호란을 겪으니까. 그렇지.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이 많았다. 우리나라 역사가 이리 힘들다. 빡셌다. 빡셌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